네, 안녕하십니까 근로자 여러분, 그다음 조합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법률사무소 일가사람의 최정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어떤 노동사건 또는 관련 사건을 당했을 때 또는 내가 제기하고자 할 때 구제 쟁송 절차, 즉 법원, 노동위, 노동청, 그리고 형사사건까지,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 인권위 절차까지도 간단하게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 강의는 최대한 저희가 통설적인 견해와 그 다음에 판례에 기초해서 마련을 하였으나 판례 변경이나 아니면은 어떤 사례에 따라서 내용이 그리고 판단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건을 시작하고자 하는 분들은 반드시 전문가 또는 노동조합에 소속된 조합원일 경우에는 해당 노동조합의 법규국장 등과 상의하셔서 진행하시기를 희망하겠습니다. 자, 목차는 이제 노동청, 노동위원회, 법원, 여기서는 민형사를 다 다룰 거고요. 그 다음에 국민권익위, 그 다음에 인권위원회, 그 다음에 제가 드리는 마무리 말씀까지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청, 멀고도 가까운 곳입니다. 일단 고용노동부가 있고요. 그 산하에 각 지방 고용노동청 그리고 지청, 고용노동지청까지 있습니다. 여기서 무엇을 하느냐? 근로기준법 및 시행령 위반 사항을 감독을 하는 곳입니다. 즉 사실은 신고가 없더라도 노동청이 보았을 때 특정 사업장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은 근로감독을 나올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노동청에는 근로감독관이 근무를 하는데 이 근로감독관은 근로기준법 관계 법령의 위반 사항을 조사하고 판단할 뿐만 아니라 이 노동관계법령상 형사범죄들이 있습니다. 이 형사범죄에서는 경찰의 지위에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사법경찰관리 직무에 관한 법률에 보면은 제6조의 2항에 노동관계법령의 범위가 이렇게 딱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임금채권보장법, 퇴직의견보장법, 여기까지는 임금에 관한 법들이고, 여기는 이제 노사관계에 관한 법들, 그 다음에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법들, 그 다음에 기타 특수영역들, 그리고 선원에 관해서는 별개의 근로감독관. 이 법 영역 안에서는 이제 형사범죄를 담당하는 경찰 1차적인 수사 권한을 갖는 것이 근로감독관입니다. 자, 구성은 고용노동부가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서울, 중부, 부산, 대구, 광주, 그 다음에 대전 지방 고용노동청이 각 있고요. 각 지청과 고용센터가 있습니다. 자, 민원마당을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데, 사실 고용노동부에 이제 가면은 이렇게 민원마당이 있고요. 자주 신청하는 민원, 즉, 뭐 임금체불 사건, 뭐 아무리 임금체불이 없어졌다 하더라도 계속 발생하는 그런 사건이고, 그다음에 실제 이제 체불 임금 있을 때 사업소 확인서 발급하는 그런 절차들이 있고요. 여기서 이제 민원을 실제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가 있고 모바일로도 신청할 수가 있고요. 각 분야별로 내가 이제 신청하고자 하는 민원들에 관해서 이제 살펴볼 수도 있고, 여기는 이제 선례, 서식들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민원마당을 참조하면은 꽤 유용합니다. 여기서 이제 민원의 종류들이 나눠지는데 임금체불이나 체불 임금 확인, 체당금 확인, 성희롱 등 특정한 경우들에 관해서는 서식이 미리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올라와 있고요. 질의민원이라는 것은 이제 신고가 아닌, 그러니까 실제로 발생한 위법한 사건이 아닌 내가 어떤 점이 궁금한데 이렇게 적용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 법 조항이 어떻게 해석이 되는 것인가에 대한 이제 질의를 할 수가 있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는 경우들이 이렇게 부당노동행위, 휴업수당, 연차 강요, 성희롱 등등 성차별까지 해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100자 이내의 질문사항에 관해서는 빠른 인터넷 상담도 가능하고요. 이런 이제 민원 방식들이 우리가 어떤 사건을 진행하고 싶은데 과연 이게 사건이 될 수 있을까라는 것을 미리 알아볼 수 있는 참고용으로 기능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 처리도 물론 가능합니다. 처리 절차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제 어느 노동청, 어느 노동지청에 갈 것인가는
관할이 그 사업자 등록 소재지, 주 사무소가 존재하는 곳, 주된 사업장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서 이제 발생을 합니다. 즉 근로자가 거주하는 곳 기준이 아니고 이제 사업장 관할이 기준이 되겠습니다. 신고의 유형에는 형사범죄에 해당이 되는 경우에는 고소 또는 내가 제3자일 경우에는 고발을 할 수가 있고, 그 외의 경우에는 신고, 진정, 청원, 탄원 등의 이제 유형이 있는데 어떤 실질적인 차이는 아닙니다. 보통 많이 하는 것이 진정입니다. 진정. 이러이러한 사실이 있고 그것이 법 위반을 하였다.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하고 있다라는 점이고요. 처리 기한은 이제 형사 사건의 경우에는 2개월, 그 다음에 다른 형사 외 사건의 경우에는 25일인데 연장이 가능합니다. 단 형사 사건의 경우에는 노동청에서만 진행하는 기간뿐만 아니고 검찰로 사건이 이송돼서 송치라고 합니다. 검찰로 사건이 이송되는 것을 송치라고 하는데, 검찰로 사건 송치 후에 최종적으로 기소가 될지 안 될지 여부를 결정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기간을 넓게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조사 방식은 가장 기본적으로는 진정인이든 신고인이든 소환 조사를 원칙으로 하고요. 만약에 노동청에 직접 방문해서 신고나 진정을 제기한 경우에는 그 당일날 바로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 경우에는 미리 이 법 위반이나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증거를 구비해서 제출하는 게 필요하겠고, 이 절차를 거치고 나면은 사업주를 소환해서 조사하게 됩니다. 또는 사업주를 대신하는 이제 중간관리인 대리인을 소환할 수도 있습니다. 노동청에서 간혹 가다가 이 말이 안 맞는다라고 하면서 대질 조사를 요청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우리 이제 직무 규정이 있습니다. 근로감독관 직무 규정 37조 4항에 보면은 이제 불가피한 경우에는 대질 조사를 할 수는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분리 조사를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사실 대질 조사가 결코 만만하거나 아니면은 가볍게 여길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쟁 당사자와 직접 대면하고 조사를 받는 것은 어떤 개별적인 사정에 따라서 최대한 분리를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진정서를 내거나 고소장을 내고 끝이 아닙니다. 개별적으로 이 사건이 진행되는 어떤 과정, 그리고 이 사업주가 답변하는 내용에 따라서 그것을 반박할 필요가 있을 때, 추가적인 증거를 낼 필요가 있을 때는 이 추가 자료 그리고 의견서를 얼마든지 제출해서 사건을 최대한 이해하기 쉽도록, 그리고 완벽하게 구성할 수 있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장점, 노동청에 신고하거나 진정하는 것의 장점은 우선적으로는 전문성. 아무래도 노동관계법령에 대해서 유사한 사건을 가장 많이 다루고 계속 다루고 있는 전문성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신속한 조사 및 사건 종결이 가능하다. 그리고 그거의 근거 중에는 사용자 및 근로자의 보고 출석 의무가 이제 근로기준법상 부과가 돼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명백한 사건, 만약에 정말 임금체불이 확실하다, 또는 연차수당을 잘못 계산한 게 확실하다라는 경우에는 이제 사업주와의 조정 또는 화해를 주선할 수가 있고요. 이 사업장에서 너무나 여러 번 이제 그 위법 행위가 발생했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근로감독으로 이어져서 다른 근로자들도 어떤 부당한 대우나 근로조건에 처해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는 계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동시에 이제 저희가 노동청을 이제 절차를 진행할 때 고려할 점은, 처벌이나 과태료가 없는 사건의 경우 조사 후에 행정 종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요새 많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직장 내 괴롭힘인데, 직장 내 괴롭힘 자체는 단순히 괴롭힘이 있었다고 해서 과태료나 형사처벌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사람 또는 피해자에 대해서 사용자가 다른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한 처우를 가했을 때만 형사처벌 조항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머지 경우들, 내가 직장인 괴롭힘을 당했어요, 또는 괴롭힘을 당했는데 신고를 했는데도 조사를 해주지 않아요, 가해자와 분리조치를 해주지 않아요, 이런 경우들은 저희가 진정을 내더라도 행정 종결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아쉬운 점입니다.
그리고 법원 판결 또는 결정과 달리 어떤 집행력이 부족한 측면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노동청에서 법 위반 사실을 확인하면 과태료를 부과를 하고 그 사업주가 과태료를 납부하면은 근로자 입장에서는 직접 내가 어떤 임금 차액을 지급받지 못했는데도 종결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정말 내가 만약에 돈을 되돌려받고 싶다, 내가 받았어야 되는 수당을 받고 싶다라고 하면은 결국 집행력이 있는 민사 소액 사건이나 소액 사건 심판 절차나 지급 명령을 다시 고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화해 주선이 돼서 조기에 끝나면은 다행히 지급이 되고 끝날 수 있을 텐데 안 그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한 가지 아쉬운 점이고요. 고소 고발을 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건이라 하더라도 수사 위주로 진행이 됩니다. 즉 어떤 피해를 회복해 주는 게 아니고 정말 형사 사건이 되는지 그리고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를 이제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주안점이 됩니다. 한편으로는 이제 여러 가지 노동 사건에 관해서 노동부 지침 매뉴얼들이 나와 있는데 그리고 선례들도 이미 여러 개 누적돼 있을 텐데 그런 점을 중시하는 것이 노동청의 고려점 중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처리 절차에 관해서 살펴보았고요. 특징까지도 살펴보았고 다음으로 노동위원회 절차 및 특징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동위원회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저희가 흔히 들어보셨을 중앙노동위원회가 있고 지방노동위원회가 지역별로 있는데 각 노동위원회는 근로자위원, 그 다음에 사용자위원, 그 다음에 공익위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방노동위원회에서 한번 판단을 한 사건을 재심하는, 그래서 재심판정이라고 합니다. 재심하는 역할을 하고요. 각 지역별 노동위원회는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있는데 여기서는 초심, 즉 처음에 저희가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면 그 사건을 처음 판단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것이 심판위원회인데 심판위원회에 들어가면은 공익위원 3명이 계시고요. 그 다음에 신문회의를 열 경우에는 그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각각 1명씩 참여를 하게 됩니다. 참여를 해서 사안을 살펴보고 어떤 전문성이나 경험에 따라서 사안을 좀 더 해설한다든지 아니면 판단 방향에 대해서 조언한다든지 하는 역할을 하고 이 판정 자체에는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조사를 담당하고 조사 보고서를 작성을 해서 공익위원들과 근로자 사용자 위원들에게 제출하는 담당 조사관이 있고요. 이 담당 조사관은 출석을 해서 의견도 진술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하게 되면 가장 많이 접촉하게 되는 사람이 담당자가 이 조사관이 되겠습니다. 자, 소관 사무가 생각보다 다양하고 복잡합니다. 우리나라에서의 노동위원회는 일종의 노동법원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본질은 행정심판이긴 하지만 그래서 노동위원회 법에서는 이제 판정, 결정, 차별적 처우 시정, 쟁의조정, 중재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제 심판위원회가 담당하는 업무를 보면은 노동위원회 규칙 16조입니다. 여기 이제 근로기준법상 심판 대상, 근로자 참여 등에 관한 법률 심판 대상,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상 심판 대상 등이 있고 저희가 가장 많이 접하게 되실 영역이 이제 부당 해고 및 징계 등에 관한 구제 신청 사건, 그 다음에 복수노조 하에서 공정대표 의무 위반 사건, 그 다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 사건, 이거 근로자 및 노동조합 모두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유형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노동쟁의 전후로 조정중재위원회에서 담당하게 됩니다. 일반 사업에 관해서 노동쟁의를 조정하는 것, 그 다음에 조정안을 해석하고 이행 방법에 대해서 견해를 제시하는 것, 조정위원회가 담당하고요. 단협상 사전에 중재를 받도록 합의하고 있거나 그 당해 사안에 대해서 중재로 가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중재위원회로 갑니다. 그리고 뭐 특별조정위원회, 교원, 공무원 따로 이제 조정위원회가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다른 강의에서 살펴본 차별시정, 이제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 파견 근로자에 대해서 차별적 처우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발생일 또는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제 신청을 해야 됩니다. 이 경우에는 노동청에 아까 진정을 통해서 법 위반 사실을 신고할 수도 있다고 했는데, 이 차별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 만약에 처음부터 고용노동청으로 갔을 경우에는 고용노동청에서 통보가 오게 됩니다. 이 통보를 받은 이 노동위원회에서는 차별시정위원회를 소집을 해서 마찬가지로 사건을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차별적 처우의 조정 중재에 관해서도 차별시정위원회에서 담당을 하게 됩니다. 자, 지방노동위원회의 어떤 사건을 진행할 때는 반드시 서면으로 신청을 해야 되고요. 지방노동위원회의 노동쟁의 조정 신청은 온라인으로 지금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는 범위가 조금 더 넓어져서 이제 부당해고, 부해라고 합니다. 부당노동행위, 부노, 구제신청, 차별시정 신청, 이제 복수노조 관련 사건들도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방위원회 절차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구제 신청을 하면은 이 관할 지방노동위원회로 이송이 될 수가 있고요. 만약 관할을 벗어나게 되면. 그리고 3개월 이내,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제가 좀 강조가 부족했습니다. 3개월 이내에 신청을 해야 됩니다. 어떤 때부터? 해고 또는 징계가 내려진 때부터 3개월입니다. 만약에 징계 재심 위원회가 열려서 똑같은 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그러면은 초심이 기준이 됩니다. 그런데 징계 재심위원회가 열려서 징계 내용이 변경이 됐다면은 그 변경된 징계 처분이 최종적인 처분이기 때문에 그 재심위원회가 열리고 통보된 날로부터 3개월이 기산하게 됩니다. 자, 저희가 구제 신청을 하면은 일단 조사관이 지정이 되고요. 당사자에게 안내가 된다. 이 얘기는 사용주에게도 통보가 간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용자 모르게, 사장님 모르게 구제 신청 절차를 진행할 수는 없고 거의 바로 이제 당사자에게 사건 자체가 통보가 되게 됩니다. 사실조사 및 조사 보고서 작성이 뒤따르게 되고요. 접수일 60일 이내에 신문회의를 개최하는 것이 원칙이긴 하나 조사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이것이 다소 늦춰질 수가 있습니다. 신문회의 날짜가 잡히면 참석자 명단을 이제 제출하게 되고요. 이때는 이제 참고인 또는 대리인도 동석자 명단에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 만약에 동석할 경우에. 그리고 판정회의가 개최가 되는데 판정회의가 개최되기 전후로 이제 화해가 권고되거나 화해가 주선이 될 수가 있습니다. 판정문 없이 원만한 어떤 사건 해결을 위해서 화해가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고요. 종결이 되면은 곧바로 판정서가 나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결과는 거의 그날 당일 통보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문회의가 열린 날로부터 약 30일 이내에 이제 정식 판결문과 같은 판정서가 통보가 됩니다. 이 판정서에는 사실관계를 확인한 내용, 그 다음에 관련 규정, 법률, 이거에 대한 법리 판단, 그리고 구체적인 적용이 다 판결문과 같이 명시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구제 신청서 잠깐 보겠습니다. 어떤 해고가 부당한 동시에 이것이 조합원에 대한 어떤 불이익 처우다. 그래서 부당 노동행위에도 해당되는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 서식을 활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만약에 부당 해고는 다툴 마음이 없다라고 한다면은 부당 해고만 이제 명시된 그 구제 신청서 양식이 따로 있습니다. 뭐 차이점은 노동조합이 기재가 있느냐 없느냐라는 점이고요. 이제 구제 신청서 보시면은 인적사항과 이제 사업장에 관한 정보, 사용자의 구체적인 정보 이런 부분들을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느냐? 사실은 근로계약서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저희가 이후 구제 절차를 위해서도. 그다음에 신청 취지는 저희가 결국 받고자 하는 결론이 신청 취지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여기 신청 이유가 왜 그런 취지를 신청하는지, 즉 부당해고라는 판단을 받고 싶다면은 왜 그것이 부당해고인지를 이제 경위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부당성까지 간략하게 기재하라고는 했지만 사실은 분량 제한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굉장히 이제 길고 자세하게 쓰이고 있는 이 신청 이유 별지 기재가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만약에 자세하게 쓰고 길게 쓰고 싶다면은 이 신청서 양식 안에 다 넣는 게 아니고 여기는 별지 기재라고만 하고요. 별도로 이제 이유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사건 기초 정보, 그다음에 뭐 경위, 그다음에 사실관계, 뭐 징계 경과, 그다음에 뭐 부당성, 결어 등등 해가지고 별도의 이유서를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자, 유의사항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제 신청은 반드시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그래서 3개월이 경과하게 되면은 노동위원회에다가는 저희가 구제 신청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재심을 받아보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이 송달을 받은 날부터 10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등기를 실제로 받은 날, 그 날부터 10일이고 이 기간을 이제 계산할 때는 저희가 법률적인 원칙이 받은 날 자체는 불산입입니다. 그리고 실제 받은 날을 기준으로 10일을 더하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8월 14일 날 송달이 됐다. 판정서가, 추심 판정서가. 그러면은 사실 10일을 더하면 됩니다. 단순합니다. 그러면은 8월 24일까지 도달을 해야 되니까 이때까지는 노동위원회에 들고 가든 아니면은 그 전날 미리 등기 우편으로 전송하여 놓든 도달이 돼야 됩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유의사항은 우리가 아까 화해를 많이 주선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화해 조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이 화해 조서는 재판상 화해 효력이 있고요. 재판상 화해 효력은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그래서 집행의 근거가 된다. 화해 조서만 가지고 라는 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흔히들 이제 잘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 구제 명령 등 판정에 대해서 저희가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하거나 아니면 중노위에서 재심이 이미 내려진 거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한다 하더라도 효력 정지가 안 됩니다. 즉 이미 내려진 판정 자체는 판정 자체대로 효력을 가지고 그 이후의 절차, 그러니까 다시 다투는 절차를 진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어떤 경우에 의미가 있냐면은 사실은 근로자가 졌을 때는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사용자가 졌을 때, 즉 근로자가 예를 들어서 부당 징계를 받은 것이 확인이 됐다라고 했을 때는 사실은 그 징계가 감봉이면 감봉, 정직이면 정직이면 그만큼의 근로자가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차액을 지급하고 사용자가 다퉈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행강제금이 부과가 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구제 명령이 불이행됐기 때문에 총 4회까지 부과가 될 수 있고요. 문제는 만약에 위의 절차, 즉 행정소송이나 중앙노동위원회에 가서 뒤집어지게 된다면은 그러면은 이 이행강제금도 사실은 환급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근로자 입장에서 미리 받았던 임금 차액 등도 다시 부당이득으로 환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런 효력을 일단 유지시켜 놓는 이유는 사실은 이 노동관계 분쟁을 노동위원회에서 신속하게 판단하고 결론 짓기 위해서일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분명히 장점입니다. 소송에 비해서는 신속한 사건 종결이 가능하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화해를 권고하거나 주선한다. 그리고 이 노동청과 달리 이제 증인 신문도 할 수가 있고요. 특정한 증인을 요청해서 채택이 되면 증인도 신문회의에서 불러올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참고인도 동석이 가능하다라는 점도 저희가 장점으로 뽑을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노동청 조사 시에도 이해관계자 또는 어떤 신뢰관계자는 동석이 가능합니다. 자, 고려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일단은 후속 행정소송 절차가 따라올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누가 이기든 간에 상대방은 이제 그거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고
근로자가 이기고 올라갈 경우에는 이제 대응이 필요하다. 어떤 경우가 있을 수가 있냐면은 사용자가 중앙노동위원회를 대상으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이 부당하다라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그럼 이 경우에 근로자는 이 피고, 여기는 원고, 사용자가 원고가 되겠죠. 이 피고의 보조 참가인으로서 피고를 돕는 어떤 당사자로서 사건을 대응해야 될 수가 있습니다. 왜? 사실 중노위 입장에서는 이런 사건에서 변호사를 쓰지는 않습니다. 소송 수행자가 수행을 하면서 중앙노동위원회가 기존에 내렸던 재심 판정을 방어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건에서 사용자 입장에서는 이 재심 판정을 뒤집어야 되기 때문에 뭐 추가적인 사실관계라든지 중앙노동위원회 당시에 제기되지 않았던 쟁점들을 들고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것을 제대로 방어할 수 있는 입장은 사실은 이 노동위원회가 아니고 이 보조 참가인으로 들어오는 근로자가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노동위원회 입장에서는 어차피 이 재심 판정이 뒤집어지게 되면 근로자 입장에서도 불리한 지위에 처하기 때문에 근로자에게 통보를 해줍니다. 소제기 통보를 해주고요. 그러면은 근로자 입장에서는 직접 사건 절차에 보조 참가인 참가 신청을 해서 대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실질적인 이제 공방은 이 둘 사이에서 벌어지게 됩니다. 물론 중노위가 아무것도 안 하는 건 아니고요. 재심 판정이 왜 그렇게 내려졌는지, 관련 서증은 무엇이 있는지 최소한의 답변서와 그다음에 필요한 준비 서면, 서증 제출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자, 만약에 근로자 입장에서 졌다. 그러면은 처음부터 내가 민사소송을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제기해서 재판을 일찍 시작할 수 있었던 것을 행정소송으로서야 다툴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노동위원회에서 걸린 시간만큼 지연이 됐다 이렇게 판단할 여지도 있습니다. 자, 물론 이때 고려해야 될 점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이 실제 행정소송에서 얼마나 유지가 됐느냐, 그 비율이 2017년에 낮았을 때는 77.9%에서 이제 작년에 2019년에는 88.5%까지 올라왔는데, 이거는 어떤 추세라고 보기보다는 매해 그때그때 다르다고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작은 수치가 아닙니다. 물론 중앙노동위원회는 전문성이 있고 훌륭한 기관입니다. 그러나 내가 제기한 사건이 행정소송에 가서 달리 판단될 수도 있다라는 점은 저희가 안고 가야 되는 리스크가 되겠습니다. 공익위원회 구성이나 그 중에서 주심 이제 위원이 누가 될지는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때 달라지고요. 동일한 이제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심지어 중앙노동위원회에서도 이제 주심 구성, 공익위원 구성은 달라지기 때문에 그 해당 위원에 따라서 조금씩 사건 판단 또는 법리에 대한 어떤 시각이, 사건에 대한 어떤 시각도 달라질 수가 있겠습니다. 공방 기간이 신속하게 끝나는 것이 오히려 이제 기간의 제한으로 작용할 수도 있고, 신문회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은 뭐 1회 이상 열지 않습니다. 1회보다 더 많이 열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회가 한정돼 있다라는 것도 고려할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네, 법원 이제 소송 절차를 그러면 한번 저희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은 이제 잘 아시다시피 각 지방 법원에서 민사, 형사, 행정을 담당하는 재판부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서울행정법원이라는 걸 여러분 들어보셨을 텐데, 가정법원과 같이 있습니다. 서울가정법원, 행정법원, 양재동에 있는데, 이 행정법원에서는 중앙행정기관에 제기된 행정소송을 관할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노동위원회 세종시에 있죠. 근로복지공단 지금 울산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기관은 엄연히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관들을 상대로 한 행정소송은 우리가 서울 양재동에 있는 서울행정법원에서 진행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 서울행정법원이 서울에 있냐? 그거는 대법원이 서울에 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이 만약 이전하게 되면 행정법원도 같이 이전을 하게 됩니다. 사물관할은 무엇이냐? 우리가 민사사건의 경우에는
얼마짜리 소송이냐를 이제 기준이 생깁니다. 그걸 소가라고 하는데 저희가 만약에 여러 명이 임금 체불을 한꺼번에 당해서 한꺼번에 그 체불 임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해서 그것이 2억 원이다. 그렇다면은 합의부 사건이 되는 것이 이제 사물 관할의 기준입니다. 그리고 부당 해고 사건도 마찬가지로 합의부 사건이 되고요. 부당 징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행정소송 중에서는 유족급여를 청구했다가 불승인 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 이제 3명짜리 합의부에서 재판을 담당하게 됩니다. 그만큼 더 신중한 판단을 하게 된다. 라는 어떤 취지가 있다고 볼 수 있고요. 3천만 원을 초과하는데 2억 원 미만인 사건인 경우에는 판사가 한 분이 계시는 단독 재판부로 이제 배당이 되게 되고요. 산재 사건 중에서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불승인 처분 저희가 정정하겠습니다.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도 이제 단독 재판부에 배당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많이들 있을 수가 있는 3천만 원 미만의 돈을 청구하는 경우는 이제 소액 사건 심판에 해당이 되게 되고요. 소액 사건 심판은 일부 청구가 불가합니다. 저희가 간혹가다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임금 액수를 확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얼마를 청구해야 되는지 분명히 근데 임금이 체불된 건 맞기 때문에 그 중에 일부인 예를 들어서 5천만 원만 청구하고 또는 1,000만 원만 청구하고 나머지 금액은 그 선행 사건이 결론이 어떻게 나는지에 따라서 추가 청구를 하겠다라는 경우들이 일반 민사 사건에서 있을 수 있는데 소액 사건 심판에서는 그것을 막아놨습니다. 신속한 심판의 취지에 따른 것이고요. 지급명령이라는 게 있는데 지급명령은 보통 어떤 채권 채무 관계에서 명확한 근거가 있을 경우에 이것을 기반으로 신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원이 별도로 재판을 아예 열지 않고 이제 민사 사건에서는 그것을 변론기일이라고 하는데 별도로 변론기일을 열지 않고 서류만으로만 내릴 수 있는 것이 지급명령이고요. 다만 이것은 채무자 쪽에서 이의 신청을 할 경우에는 이제 민사소송으로 전환이 됩니다. 자, 원고로서 소송을 시작하는 경우, 이거를 소제기하는 경우라고 하는데 이 경우의 절차는 일단 소장을 작성해야 됩니다. 소장에는 아까 그 구제신청서 보신 것처럼 청구 취지, 그다음에 청구 원인이 들어가야 되고 이제 청구 취지의 경우에는 기재 양식이 있는데 전자소송 사이트에서도 예시를 하고 있고 저희가 찾아보면은 다양하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청구 원인의 경우에는 그렇게 청구를 하는 이유죠. 당사자의 어떤 관계, 그다음에 사건의 경위, 배경, 사실관계, 그다음에 어떤 처분이 있다면 그 처분, 그리고 자기가 당한 처분의 부당성, 이것을 다 담아내는 것이 청구 원인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소장을 제출할 때 자기의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증 제출이 필요하겠고요. 이렇게 해서 소장이 접수가 되면은 법원에서 인지대랑 송달료를 납부하라고 안내가 옵니다. 그걸 보정명령이라고 하는데 이미 경험이 있는 분들은 소장 접수하면서 같이 냈겠지만은 법원에서 보정명령이 나오면은 인지대는 법원에 내는 사건에 대한 수수료 개념이라고 보시면 이해하기가 편하실 것이고 송달료는 아무리 전자소송으로 진행이 되더라도 일단은 소장을 우편으로 이제 발송을 해야 되고 그리고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또 우편 요금이 발생하기 때문에 전자소송이 생기기 이전부터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송달료입니다. 약 10회분을 미리 예납하도록 안내가 됩니다. 그것을 다 내면은 그때 비로소 답변서가 송달이 이루어지고요. 만약에 상대방 주소, 사용자가 예를 들어서 폐업을 했거나 주사무소를 이전을 했거나 하는 경우에는 주소를 다시 작성해서 내라고 주소 보정이 나올 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대응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만약에 답변서가 이제 도착을 했다, 상대방이 답변서를 제출했다라고 하면은 그것을 반박할 준비 서면을 작성하는 걸 검토가 할 수 있습니다. 양측 간의 기본적인 사실관계와 쟁점에 대해서 공방이 이루어지면은 법원이 변론기일을 지정을 할 수가 있고 변론기일은 기본적으로 출석을 해야 되는데 2회 불출석할 경우에는
저희가 쌍방불출석으로 보고 법원이 소취하로 간주가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유의사항에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사실 소장 접수한 이후부터 이 소송 행위라는 걸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상대방 또는 제3자가 가지고 있는 문서를 이 사건에 제출해달라, 법원에 제출해달라라고 명령을 신청할 수가 있고요. 또는 이 상대방이나 제3자가 가지고 있는 문서를 보내달라라고 문서 송부 촉탁을 할 수가 있고요. 제3자에 대해서 어떤 특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사실조회, 그 다음에 저희가 제일 잘 아는 법정에 증인이 나와서 질문 답변을 주고받는 증인 신문을 하기 위한 증인 신청, 이런 것들을 다 포괄해서 소송 행위라고 합니다. 법원이 채택을 해서 이런 소송 행위가 이루어지면은 사실관계를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볼 수 있다는 것이 소송의 가장 큰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들을 다 거쳐서 쟁점에 대한 양측이 더 이상 제출하거나 공방을 벌일 것이 없거나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다고 법원에서 판단을 하면은 변론이 종결이 되게 됩니다. 변론이 종결된 이후에는 참고적인 주장 또는 자료만 제출할 수가 있고, 정말 내가 어떤 주장이나 이 서증이 판결에 반영이 되게 하고 싶다, 그렇다면 변론 진행 중에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다 끝나면 판결 선고가 이루어지고요. 만약에 내가 불리한 판결이 나왔다라고 하면 당연히 항소를 할 수가 있는데, 항소는 판결서, 그러니까 판결문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항소장을 제출하면 할 수가 있습니다. 항소장은 사실 내가 항소하는 이유가 전부 담기지 않아도 됩니다. 일단 이 한 장짜리 항소장 양식이 있기 때문에 그 항소장을 법원에 2주 이내에 도달하도록 하면 항소가 완료가 되고 사건 기록이 그 상급 법원, 즉 어떤 사건인지에 따라서 고등법원으로 넘어갈 수도 있고 지방법원 합의부로 넘어갈 수도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대법원으로 다 모이게 됩니다. 만약에 판결을 아무도 항소하지 않아서 확정이 됐다 그러면은 확정 판결을 집행하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 문제는 굉장히 또 이제 전문적이고 복잡한 영역이어서 여기서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자, 원고로서 유의할 점은 내가 어떤 청구를 할 때 그 채권, 청구의 근거가 되는 채권, 청구권의 소멸시효입니다. 흔히들 이제 하게 되는 임금 소송 내지는 부당 해고에 따른 해고 기간의 임금 청구, 이것은 다 임금 채권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 임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불법 행위를 당했다, 성희롱을 당했다, 또는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 이런 경우는 손해배상을 역시 어떤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 청구를 할 수가 있겠죠. 그 기간은 10년입니다. 내가 어떤 사고를 당했다, 근데 사용자가 제대로 안전을 사업장의 안전 환경을 조성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 즉 안전배려 의무 위반이 있다, 불법행위이기도 하고 채무불이행이기도 합니다. 그 경우에도 10년에 해당이 되고요. 만약에 내 사용자가 국가 또는 국가기관이다, 그럴 경우에는 이 5년의 채권 소멸시효가 별도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단 어떤 무효로 확인하는 경우, 이 무효라는 것은 시간이 지난다고 치유되는 것이 아닙니다. 법률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당한 해고가 부당해서 무효라는 걸 확인받고 싶을 때는 이론적으로는 소멸시효라는 것이 없습니다. 다만 지나치게 기간이 많이 경과한 이후에 소제기를 하게 된 경우에는 이것이 신의칙이라고 하는 이 법률의 대원칙, 즉 일종의 신뢰가 형성되고 이것이 사건화되지 않을 거라는 어떤 이미 기득 이익, 이것에 위반하는 경우들이 판단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지나치게 사건을 지체하는 것은 그렇게 저희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마찬가지로 고용 의무를 확인받고자 하는 사건도 소멸시효의 예외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원고로서 유의할 점 두 번째는 당연히 증거의 확보입니다. 내가 원고로서 어떤 주장을 할 때는 그 주장에 대해서 입증 책임을 부담합니다. 그거는 상대방 피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일단 이 사건에서 청구를 하는 주체가 원고이기 때문에 원고가 1차적인
입증 책임을 부담하고 피고가 그것에 대해서 반대 입증 책임을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원고가 입증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은 피고는 입증 책임까지 가지도 않고 원고가 입증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사건을 이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떤 권리 의무 관계를 규정한 문서를 확보하는 거의 중요성, 흔히 이게 근로계약서 또는 관련 서류가 되겠죠. 그다음에 이 사실관계를 직접 입증할 수 있는 증거. 간접 증거와 직접 증거의 차이는 그 해당 사실관계를 그 증거로 바로 확인할 수 있는지 아니면은 미루어 짐작하거나 정황으로서 확인할 수 있는지의 차이입니다. 직접 증거로서 그래서 녹음, 녹취록이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요. 당연히 그 해당 사실을 목격하거나 담당해서 알고 있는 증인도 확보하거나 확보하거나 진술서를 받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누가 증인이 될 수 있는지 검토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뭐 기술적인 문제로 이제 관할을 확인을 해야 되는데 민사사건에서의 관할은 근로자 본인이 살고 있는 이제 거주지 기준 법원 또는 회사 본사가 위치한 피고 소재지 법원 둘 다 해당이 될 수가 있고 사건 발생지도 가능하겠습니다. 그 외에는 이제 내가 기존에 받던 급여 조건 또는 지금 받고 있는 급여 조건이 소송구조 요건이나 법률구조 공단에서 대행을 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이 되는지 살펴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원고가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행정사건의 경우에 기본적인 방법, 준비 사항은 민사사건과 동일한데 이제 관할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행정법원에 하거나 또는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해서 꼭 서울행정법원에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각 지방법원의 행정부, 행정재판부에도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지방법원에 접수하면은 이 행정부로 배당이 됩니다. 자, 그리고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판정이 내가 불리하게 나왔다. 기각 판정을 받았다라고 한다면은 그거에 대해서 취소 소송 역시 서울행정법원 또는 각 지방법원 행정부에 제기할 수가 있고요. 피고는 중앙노동위원회가 아니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행정청이기 때문에 개념상 위원장이 표기가 돼야 되고 내가 제기할 경우에 회사는 아까 반대의 경우로 중앙노동위원회를 도와서 판정을 방어하는 데 조력하는 보조 참가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단순히 똑같은 얘기를 할 것이 아니고 사실은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의 부당성, 왜 판정 자체가 부당한지도 추가적으로 주장이 될 필요가 있겠고 이 부당성을 입증할 수 있을 만한 어떤 새로운 증거 내지는 정말 새로운 증거가 없다고 하면 기존에 제출된 증거가 왜 잘못 해석됐는지 다르게 볼 수 있는지를 자세하게 저희가 주장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노동위원회에서 증인도 부를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아까 여러 가지 소송 행위 유형이 있었는데 뭐 사실 조회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문서송부 촉탁 문서 제출 명령 등의 절차를 활용해서 문서를 받아올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최소한 법원이 무조건 막지는 않습니다. 사실관계를 입증하는데 필요하고 사건을 명확하게 밝혀내는데 상당한 어떤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본다면은 법원에서는 보통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절차들을 활용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피고 보조 참가 신청은 되도록이면은 중앙노동위원회를 도와서 내가 받은 유리한 재심 판정을 방어하는데 필요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법원의 특징을 보자면 일단 장점으로는 어떤 사안에 대한 전문적인 특히 이제 깊이 있는 법률적 분석 및 판단이 가능하다라는 점이 되겠고 여러 가지 소송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것이 또 가능하겠고 그다음에 금전 청구가 동반될 경우에는 이자, 법정 이자, 민사 이자는 5%, 상사 이자는 6%고요. 근로관계는 사용자가 이 행하는 상행위에 보조적인 상행위로 봐서 6% 이자를 저희가 붙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소송이 제기된 이후에는 즉 소장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이후부터는 12%, 연 12%의 지연 손해금을 저희가 추가로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소송이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에서 도입된 것인데 사용자에 대해서 상대방에 대해서는 당연히 어떤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고 근로자 입장에서는 비록 기간은 오래 걸리지만은 그 기간에 대해서 그만큼 이제 추가적인 배상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제가 써드리지 않았지만은 여기 있네요. 소송 비용. 이게 소송 비용은 양날의 칼입니다. 우리가 이겼을 때는 소송 비용을 받아낼 수가 있고 우리가 졌을 때는 소송 비용을 부담해야 됩니다. 소송 비용에는 아까 말씀드린 인지대 송달료 그리고 변호사 보수 그리고 그 외 감정료 등이 해당이 되는데 변호사 보수는 대법원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한도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 기준으로 하냐면 그 소송 가액, 소가를 기준으로 한 변호사 액수 구간이 있고 그 계산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실제로 드린 변호사 보수를 일정 부분 돌려받을 수 있는 건 장점이지만 내가 지게 되면 상대방이 드린 변호사 보수를 물어내야 되는 그런 단점이 양날의 칼입니다. 자, 고려점은 법원에 사건을 제기한 경우에는 이제 변론 기일에 출석할 의무가 있다. 본인이 가거나 일정한 범위의 사건에 대해서는 이제 친족 등 대리인이 갈 수가 있고 보통은 이제 법률 대리인, 그러니까 소송 대리인, 변호사가 되겠죠. 가 선임이 돼서 대신 참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많이들 여쭤보시는 것이 이 경우에 본인은 가야 되냐? 본인은 안 가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소송 대리인이 출석을 하기 때문에 본인은 나오셔도 되고 안 나오셔도 되지만 마지막 변론기일이나 첫 변론기일 이럴 때는 나오셔서 만약에 재판부에서 기회를 준다면은 간략하게 이제 사건에 대해서 진술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가 있습니다. 소송 기간이 길다 많이 지적되는 문제이고 단기간 해결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해고 사건 같은 경우도 만약에 정말 여러 가지를 해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1년은 잡을 수 있고요. 만약에 그 사이에 여름휴가가 있다거나 재판부 인사이동이 발생한다거나 한다면 아니면 상대방이 변론기일을 어떤 사유로 인해서 미뤄달라고 한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1년이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사안이 복잡한 경우 사건들은 더욱 더 길어질 수도 있고 이런 점들이 결국에는 법원에 사건을 제기할 때 고려할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기타 사항은 제가 참고로만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사건 번호라는 게 있는데 사건 번호 사이에 보면은 예를 들어서 2019 가합 5682라는 사건 번호 제가 지금 만들어낸 건데 이 가합이 무엇이냐? 가로 시작하면은 민사사건이라는 뜻이고요. 합이라고 돼 있으면은 합의부, 즉 판사가 3명 있는 재판부에서 판단한 사건 또는 계류 중인 사건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에 가단이 들어가 있으면 단독 판사가 하고 있다는 뜻이고요. 가소가 들어가 있으면 소액 사건이라는 뜻입니다. 앞 글자가 가가 아니고 구다 그러면은 행정사건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민사사건은 올라갈 때마다 가나 다 그리고 행정사건은 구, 누, 두 그래서 대법원은 2022 몇몇 이렇게 나가게 되는 것이고 이제 형사사건일 경우에는 고, 노, 도 그래서 대법원 형사사건은 항상 도자로 끝나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일종의 알아두면 편리한 상식인데 이게 언제 사건 번호라는 게 언제 이제 의미가 있냐면 내가 하고 있는 내가 진행 중인 사건이 아니라도 여러분들께서 뉴스에서 어떤 판례 번호를 봤거나 어떤 교육 자료에서 판례 번호를 보셨을 때 그 판례를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나의 사건 검색이라는 사이트가 있는데요. 대법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어느 법원에서 이제 했는지 그 다음에 사건 번호 그다음에 당사자의 이름 중 2글자를 이상을 입력하면은 그 해당 사건이 어떻게 진행이 됐고 지금 확정이 됐는지 여부, 청구가 얼마가 됐는지 소가가 얼마인지 이런 부분들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할 때는 당연히 제 사건이 진행이 되고 있을 경우일 겁니다. 물론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은 변호사가 제대로 서류를 제출했는지 또는 변호사가 과거에 언제 서류를 제출했는지 또는 상대방이 그 서류를 언제 받아 보았는지 이런 정보들을 변호사 사무실 통하지 않고 바로바로 직접 확인하고자 할 때는 나의 사건 검색에 들어가서 내 사건 번호와 정보를 입력하면은 정말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사건 번호가 형사 사건일 경우에 수사 단계에서는 경찰서 이름 뒤에 연도와 번호가 붙고요. 검찰로 넘어가면은 검찰청 이름과 이 형제 번호라고 하는 이 형제자가 붙은 사건 번호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사건 번호는 이제 형사사법 시스템, 이제 우리가 킥스라고 하는 그 해당 사이트에 들어가서 조회하실 때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조금 더 여러 가지 판결들을 보고 싶다.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판결서 사본 제공 신청의 경우에는 사건 번호를 알고 있으면은 그 해당 판결문을 받는 것이고요. 판결서 인터넷 열람이라고 하는 거는 아무도 항소하지 않아서 일단 확정이 된 판결문의 경우에는 이게 2013년도 것부터 민사가 있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확정된 민형사 판결문을 검색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사건 번호를 반드시 알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당연히 그리고 내가 사건 당사자였다라고 하면은 법원에다가 정본을 다시 교부해 달라고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판결문을 다시 확인할 수가 있고, 법원에 갈 시간이 없다, 그래도 내 사건 판결문 다시 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런 절차들을 이용할 수도 있고, 남의 사건도 볼 수가 있고 참고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나의 사건 검색 실제 화면입니다. 이거는 이미 이제 검색을 해서 들어간 화면인데요. 사건 번호, 이제 여기 소가, 아까 말씀드린 그 금액, 이때는 이제 소액 사건이 2천만 원 기준이어서 소액 사건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2천만 100원으로 신청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이게 굉장히 이제 유명한 사건인데, 이게 언제 확정이 됐느냐? 2016년 11월 10일 확정이 됐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실제 이제 그 사건 진행 내용에 들어가서 보시면은 이제 이 페이지가 나옵니다. 언제 제출을 했고, 그 제출된 서류가 언제 송달을 시작해서 상대방한테 실제 조달한 거는 언제인지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형사사건 절차 및 특징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단 형사사건의 1차 수사기관은 경찰노동청입니다. 1차 수사기관에 저희가 주장과 증거를 제출함으로써 형사사건이 시작이 될 수가 있고, 고소고발을 저희가 진행할 경우에는 그 고발인에 대해서 진술조사를 하게 되는데, 이때 조서라는 걸 씁니다. 이제 문답서죠. 만약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소환도 될 수가 있고, 이것은 상대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말이 안 맞다, 대질조사도 경찰이든 노동청이든 저희가 진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사유를 저희가 들어서 분리 조사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조사를 받을 때 한 가지 가능한 고려 사항은 이제 영상 녹화입니다. 최근에 이제 조사 과정에서의 어떤 폭언이나 아니면은 조사 과정의 진실성 문제 때문에 영상 녹화를 권장하고 있고, 경찰서에서도 많이 관련 설비와 절차를 구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상 녹화를 희망하냐고 반드시 물어볼 겁니다. 조사를 갔을 때. 그럴 경우에는 정말 복잡한 사안이거나 아니면 사건의 특성상 다시 진술하는 게 어려운 경우가 해당이 된다면은 영상 녹화를 하겠다라고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 예, 잠시 앞부분으로 돌아가서, 자, 검찰에서는 보충적인 수사를 하게 됩니다. 이번에 검찰청법이 변경이 됐기 때문에 직접 수사가 많이 제한이 됐습니다. 다만 기소권은 여전히 검찰이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 형사사건을 실제 처벌을 받게 하기 위해서 재판에 넘길지 말지는 검찰이 여전히 결정한다는 뜻입니다. 만약에 검찰이 이 사건은 불기소 처분을 내려야 되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형사재판으로 넘어가지 않는다, 상대방이 처벌을 받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일단 이 불기소 결정에 대해서 항고를 할 수가 있고요. 항고에도 기각이 된다면 재항고를 하거나, 고소권자인 경우에는 이제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재정신청이라고 합니다. 어떤 증거를 잘못 해석했거나 법리를 잘못 해석할 경우에 이런 부분들을 주장을 해서 기소를 해달라라는 이제 절차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검찰에 이제 사건이 올라가게 되면은 만약에 금전적 피해가 있는 사건, 재산적 피해를 배상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검찰의 직권으로 형사 조정에 회부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피해 보전을 하는 것을 우선적인 목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형사 조정이 성립이 돼서 피해가 많이 보전이 됐다고 하면은 기소 유예가 되거나 좀 더 유리하게 피의자, 그 당시에 이제 그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조금 더 유리하게 절차가 진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준비해야 될 것은 당연히 고소 고발장이 있어야 될 것이고요. 거기에 첨부될 관련 증거가 있어야 될 겁니다. 고소 고발장 양식은 저희가 인터넷에서 손쉽게 확인하실 수가 있고 다 채우는 방법도 예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어려움은 없고요. 디지털 증거를 최근에 많이 활용하는 추세입니다. 녹음 파일 또는 동영상 파일, 이런 증거들은 이제 보통 CD나 USB에 담아서 제출하시기를 저희가 권유를 드리고, 녹음 파일을 사실 다 경찰관이 들어볼 거라고 기대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여쭤보시는 부분들이, 그러면은 저희가 속기사 사무소에 가서 반드시 어떤 공인된 녹취록을 내야 되느냐, 반드시 그런 건 아닙니다. 그 녹취록은 다만 조금 더 증명력이 있고 신빙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좋은 것이고, 사건 당사자, 고소 고발인 스스로가 내가 제출하는 녹음 파일을 속기해서 워드 파일로 제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통상적인 수사기간은 2개월로 잡혀 있습니다. 자, 유의점인데요. 형사사건에서 항상 고려해야 될 점은 공소시효입니다. 공소시효. 즉, 검찰이 수사를 마치고 법원에 사건을 넘기고 싶어도 넘길 수 있는 기간에 제한이 있는 것입니다. 구간별로 있습니다. 사형의 경우에는 25년, 무기징역의 경우에는 15년, 물론 이제 특례 절차들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희가 많이 이제 해당이 되는 것은 이 구간입니다. 벌금만 있는 범죄다. 단협 위반의 경우에 근로조건 관련 사항은 단협 위반은 벌금만 있습니다. 형사처벌이. 그럴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5년이다. 부당노동행위다. 부당노동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을 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최고 법정형입니다. 그러면 2년 이하니까 지금 구간 자체가 장기 5년 미만의 징역인 범죄, 즉 이 구간 똑같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5년에 해당이 되겠고요. 친고죄의 경우에는 조금 다릅니다. 공소시효와 별개로 고소기간이라는 게 있는데, 친고죄가 옛날에는 꽤 있었는데 지금은 저희가 유의미하게 볼 수 있는 건 모욕죄입니다. 모욕죄는 그 모욕을 당한 사람이 직접 고소를 하지 않으면은 아무도 고발을 하더라도 검찰이 공소를 제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친고죄라고 하는데, 모욕죄는 그래서 범인을 안 날로부터 6개월 내에 고소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기간을 지나면은 처벌받게 할 수가 없습니다. 위법 수집 증거라는 걸 또 저희가 유의를 해야 되는데, 몰래 이제 훔쳐서 확보한 증거, 그다음에 도청해서 확보한 증거. 도청의 경우에는 사실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고 별도의 형사 범죄를 구성을 합니다. 이 범죄는 벌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무거운 범죄인데,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을 통신비밀보호법에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타인 간의 대화가 뭐냐? 열린 공간에서 내가 대화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대화는 타인 간의 대화입니다. 물론 밀폐된 방 안에서 대화하고 있는 것도 내가 밖에서 듣고 있다면 그것도 당연히 타인 간의 대화입니다. 즉, 내가 대화에 참여하고 있는지 참여하고 있지 않은 제3자인지가 타인 간의 대화를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회의가 내가 참석하고 있고, 내가 한마디도 안 하고 있지만 참석하고 있고 언제든지 발언할 수 있는 그런 회의, 그런 대화라고 한다면은 타인 간의 대화는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많이들 여쭤보시는 것이 반드시 그 가해자를 알아야 되느냐, 상대방을 알아야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성명불상인이라고 해서 우리가 모를 때 쓰는 용어가 있습니다. 그 가해자를 모르고도 고소고발을 접수를 할 수가 있고요. 수사해 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정확한 인적 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 이제 노동 법령들이 있는데, 이 경우에는 경찰의
신고하는 것이 아니고 고소 고발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청에 진정을 넣거나 신고를 해야 됩니다. 행정청이 부과하는 것입니다. 자, 피고소 고발의 경우에 알게 되는 즉시 고소장을 정보공개 청구를 해서 혐의 사실을 파악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과연 어떤 내용으로 고소 고발을 당했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증거를 저희가 검토할 필요가 있는데, 사실은 상대방이 낸 증거 서류는 열람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내가 그때 뭘 하고 있었는지 그 사실관계 관련해서 어떤 증거들이 있는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겠고, 그 중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뭐 문서, 사진, 통신기록, 그다음에 금융기록도 필요에 따라서 일단 서면으로 좀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형사는 아직 전자소송 체계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 단계든 형사 재판 단계든 종이로 낼 수밖에 없어서 서면으로 미리 준비를 하는 것이 좋겠고요. 가능하면은 사건 관련한 증인 또는 참고인, 직접 증인이 아니더라도 그 배경 사실을 알고 있는 참고인의 진술서가 도움이 된다면 그 진술서를 확보하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모든 증거는 사라지고 모든 진술서나 관련 증인의 친밀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내가 고소 고발을 당해서 피의자 신분이 됐을 때 피의자로서 조사를 받아야 됩니다. 이걸 피의자 신문이라고 하는데요. 검찰, 경찰 다 동일합니다. 일단 경찰이나 검찰에서 출석을 해달라고 통보가 오면은 출석 일시에 관해서는 협의 요청을 할 수가 있고요. 출석을 해서 조사를 받는 동안에도 심야 조사는 원칙적으로 금지가 됩니다. 2시간에 10분 단위로 휴식 시간 부여를 저희가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더라도 중간에 언제든지 힘들거나 뭐 물을 마셔야 된다거나 화장실을 가야 된다면은 언제든지 조사의 중단을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변호인 당연히 동석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변호인이 아니더라도 어떤 친족 관계에 있거나 신뢰 관계에 있는 사람을 신뢰 관계자라고 하는데 특별히 조사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면은 동석할 수가 있습니다. 신뢰 관계자 범위는 저희가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메모 당연히 가능하고요. 최근에는 변호인이 노트북으로 필기를 하는 것까지 가능하다고 해석이 되고 있고요. 본인이 조사를 받은 신문조서, 이거는 원래는 정보공개 청구를 하면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당일날 바로 정보공개 청구를 하지 않고도 복사를 신청해서 내가 그것을 갖고 나와서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어떤 점을 부족했는지를 저희가 분석하고 검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 신문조서는 작성이 끝났을 때 최종적으로 이제 이 손도장, 무인이라고 하죠. 또는 이제 도장으로 날인을 해서 확정하기 전에 어떤 내용인지 반드시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만약에 말한 것과 다르게 써 있거나 내가 좀 더 추가하고자 하는 것이 있거나 하는 게 있다면은 담당 수사관에게 이 부분을 수정해 달라고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정말 마지막으로 국민권익위와 인권위원회 절차에 대해서 어떤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지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행정청의 위법 부당한 처분 또는 부작위는 아무것도 안 하는 걸 의미합니다. 이런 사안에 있을 때 고충 민원을 제기할 수가 있고요. 이게 보통은 노동사건에 있어서는 노동청이 부당한 처분을 내리거나 아무것도 안 할 때 고충 민원을 제기하는 것으로 활용이 됩니다. 그리고 부패행위나 청탁금지법, 보통 이제 김영란법이라고 하는 이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사항도 신고를 할 수가 있겠고, 특히 채용비리가 이제 신고의 대상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비록 이 채용비리의 어떤 당사자나 관여자가 아니라도 내가 그걸 알게 됐다면은 누구든지 신고를 가능하고요. 신분 보장이 되고 비밀 보장이 된다라는 점. 그 다음에 최근에 가장 이제 주목받는 것은 공익침해 행위 신고입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열거된 법률에서 벌칙으로 정하고 있는 점 또는 행정처분으로 정하고 있는 점,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공익신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공익신고를 하게 되면은 비밀 보장이 되고 신변 보호가 되고 이 신고자에 대해서 해당 그
신고 대상 기관이나 사업장에서 불이익 조치를 하는 것이 금지가 되고요. 만약에 미리 불이익 조치를 했더라도 원상 회복을 하게 할 수가 있고 우선적으로 인사 조치의 대상으로 고려가 될 수가 있습니다. 공익 신고가 유용한 점은 비실명 대리 신고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신고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아까 고소 고발 아까 보셨지만 고소는 피해자가 가능하고 고발도 사실은 제3자이지만 사건 내용을 아는 사람이 가능한데 이 공익침해행위 신고는 정말 누구든지 전에 들은 사람도 가능하다. 좀 더 폭넓게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이제 공익신고의 대상이 되는 법령이 대폭 증가해서 언제부터 시행이 되냐면은 2021년 1월 1일부터 범위가 확장이 되게 됩니다. 범위가 확장되면은 이렇게 다양한 노동관계 법령들이 공익신고의 대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법에서 뭐 처분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는 사항을 내가 알게 됐다. 근데 당사자는 아니지만 정말 이건 바로잡아야 되겠다라고 한다면은 공익신고자 신고를 저희가 고려할 수가 있겠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일종의 최후 수단입니다. 일단 인권 침해 행위, 그 다음에 차별 행위를 저희가 진정할 수 있는 곳이 국가인권위원회고요. 그러면 인권위원회에서 조사를 거쳐서 구제 조치를 권고하게 됩니다. 이 권고는 굉장한 무게감이 있지만 사실은 어떤 집행력이나 강제력은 없습니다. 다만 이 권고를 따르지 않았을 경우에 그 자체에 대한 비난도 감수해야 되고 만약에 공공기관, 행정청의 경우에는 그 자체도 문제 제기의 근거로 저희가 삼을 수가 있겠습니다. 조사 대상은 인권 침해의 경우에는 이렇게 공공 영역에 있는 곳이 주체가 됩니다. 즉 순수한 민간 영역에서의 사기업체 또는 어떤 사용자, 사장님 이런 경우들은 사실은 인권 침해 주체는 아닙니다. 그러나 차별행위, 인권 침해 중에서도 차별행위는 어떤 공공 영역이든 민간 영역이든 개인을이든 가리지 않고 다 문제를 삼을 수가 있습니다. 그 차별행위의 주체로서 저희가 진정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진정을 넣었는데 각하가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경우는 아예 조사를 하지 않고 종결을 한다는 의미인데 어떤 경우냐면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데 제3자가 진정하는 경우, 그 다음에 발생 후 1년이 이미 도과한 경우, 지난 경우, 그 다음에 관련 재판이나 수사 또는 어떤 행정심판 같은 다른 권리구제 절차, 노동위원회도 당연히 포함될 겁니다. 그러니까 진행 중이거나 이미 종결된 사안, 그리고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해서 법원 헌법재판소 판결이 이제 진정 취지가 반대로 돼 있는 경우, 즉 이를테면 문제 제기를 하고자 하는 사람이 이미 기각을 받은 경우, 이런 경우는 진정이 각하가 될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문제 삼지 않았던 인권 침해나 처음에 이런 소송 과정에서 문제 삼지 않았던 차별 이런 부분들을 별도로 진정을 제기하는 것, 그래서 사용자가 잘못했다는 걸 확인받을 수 있는 그런 마지막 기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여러 가지 구제 절차를 한꺼번에 다루느라 조금 시간이 걸렸는데 저희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들이 마지막으로 정말 명백한 사안의 경우에는 노동위 노동청으로 가는 거를 당연히 추천을 드립니다. 좀 더 신속하고 전문성 있게 판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관계를 좀 더 복잡하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 좀 확실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거나 법률적인 법리를 좀 더 깊이 있게 판단받고자 한다면 법원으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부당하다고, 저희가 부당하다고 느낀다고 그것이 모두 다 어떤 위법은 아닙니다. 그러나 위법이 아니라도 개별 실정 법률의 위반이 아니라도 기본권, 인권의 침해일 수는 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다루진 않았지만은 헌법소송,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인권위원회 진정 이런 부분들이 이럴 때 중요하게 다가옵니다. 자, 그리고 소송
또는 구제 신청, 뭐 노동청 진정을 준비할 때는 당연한 원칙이지만 사실은 제일 저희가 신경 쓰기 어려운 부분이 증거와 설명은 최대한 자세하고 치밀하게 그러나 동시에 이제 명확하게 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생각했을 때 누구나 어떤 부당한 일을 당할 수가 있고 누구나 어떤 사건의 당사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고민과 어떤 그 주변의 상담을 거쳐서 그것을 사건화하고자 했을 때 물론 본인이 할 수도 있습니다. 경험이 많으신 분일 수도 있고 또는 본인이 공부해 가면서 정말 내 사건은 내가 제일 잘 아니까 열심히 해보겠다라는 결심을 가지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경우들이 정말 세상을 바꾸는 판례 또는 결정을 만들어내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것이 여의치 않을 때 또는 확신이 없을 때 이럴 때는 주변에 도와줄 분들이 노동조합도 있다. 그리고 전문가들도 있다. 특히 이제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 또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근로관계법령 위반의 경우에는 각각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찾아보시면은 확인하실 수가 있고 최근에는 이제 각 지역별 노동권익센터 이제 서울도 있고요. 서울 산하에 각 구별로도 있고 그다음에 경기도도 노동권익센터가 있습니다. 이런 센터에서 상담원 또는 노무사, 변호사들과 상담을 받아보실 수도 있고 각 지역별로 민간 노동센터, 뭐 외국인 노동지원센터도 있습니다. 이런 곳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고 진행 방향이나 내가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 확인해 보시면은 더욱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노동 사건을 진행할 때 마음이 편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사건 하나하나가 모여서 내 권리를 이제 구제하고 보호를 받고 법률적인 보장을 받는 것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고 그런 노력들 하나하나가 저희 사회를 궁극적으로 바꿀 수 있는 길에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어떤 사건 또는 어떤 부당함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언제든지 고민하지 마시고 가까운 노동조합 그리고 특히 이 강의를 이제 주재한 서울 일반 노동조합 그리고 저희가 강의를 담당한 법률사무소 일과 사람에 언제든지 문의와 의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